자, 우선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재가예요. 집에 머무르면서 받는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자들이 떠오르시나요? 재가복지 서비스의 대상자, 대상자다 하면 집에 머무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주 대상자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노인, 뭐 아니면 제가 장애인 분들이실 것 같죠. 자,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서비스예요, 초기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 계시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해나가기 쉽지 않으신 분들이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도와줌으로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제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뭔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 뭐 봉사자나 아니면 뭐 유급에 아니 요양보호사나 뭐 활동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조금 범위는 넓긴 해요. 자, 우선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역사회 복지론 얘기하면서 왜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가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왔었던 그 단어가 탈시설화라는 단어예요. 그쵸? 탈시설화 이후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복지 서비스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 변화되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재가복지 서비스도 이제 그 배경에 주 배경엔 탈시설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법, 뭐 장애인복지법, 물론 아동복지법은 뭐 굉장히 오래전에 있긴 했지만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을 1981년에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뭐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느냐? 시설 수용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설에 수용되시는 분들, 특히나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고가 없는, 즉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는 분들, 아니면은 중증의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시설에 수용돼서 사회복지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오셨죠. 근데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대상층에 대한 그런 복지 서비스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는 1981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설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노인,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머물러 계신다면은 별 특별한 그런 도움 없이 살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어떤 삶의 만족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시설 수용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탈시설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이전에 뭐 굉장히 크게 운영되었던 그런 시설을 규모를 축소시키면서, 그러니까 시설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탈시설화가. 그러니까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규모가 축소가 되니까 시설 안에 머무르셨던 분들이 이제 어디로 돌아가나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례관리에서도 얘기했었죠. 가정으로, 지역으로 돌아가다 보면 시설에서 받고 있었던 서비스만큼은 가정이나 지역사회는 해줄 수 있는 체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예요. 시설 안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탈시설화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개별적인 도움, 그러니까 케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시설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인간 존중, 인간의 존엄성, 뭐, 인격적인 그런 대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경시되어져 왔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설을 대규모로 운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비용을 사회복지 비용을 많이 드는 데 비해서 시설에 수용되어져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그만큼의 서비스를 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지역사회로 내보내고 시설을 축소시키면서 또 지역사회에 많이 머물러오고 있는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좀 더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제가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거고, 그 제가 서비스의 그 배경에는 탈시설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시설이 이제 소규모되고 또는 시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서 누군가 그들을 돌봐줘야 해요. 아니면 이제 지역사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뭐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가족이 그들을 돌봐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가족의 기능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을 부양하는 거, 뭐 양육하는 거, 부양하는 이런 기능들이 실은 이제 가족들이 맞벌이 하는 가족도 많아지고 또 그다음에 핵가족화 되면서 실은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가족 안에서 충분히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 가족이 갖고 있는 이런 돌봄 기능의 부재, 돌봄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을 가족 중심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야 되느냐, 사회가 또는 국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그것들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 사회복지의 변화,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 예산은 늘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처의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예산의 한계를 시설에 계신 그 집단에게만 모두 쓴다면 좀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좀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보다 이제 사회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적인 사회적인 변화, 움직임으로 인하여 재가복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더욱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많은 이제 부분은 이렇게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 아니면은 대체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 80년대 이전에는 그냥 경제적 지원 정도를 받는다예요. 그게 물질적인 지원이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물질적인 지원 이외에 비물질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주거 지원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과 같은 지원들을 더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복지에 대한 욕구가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그런 비물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전달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재가복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복지 서비스는 쉽게 생각하면 누군가가 집안에 계신 분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요런 개념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게 1987년에 민간 차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라는 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최초의 재가 사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요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자는 이제 노인,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 세대 정도겠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가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시설에서 주로 서비스를 받고 그들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장애인복지법을 만들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 그러니까 지역사회 안에서 어쨌거나 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강조한 개념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서비스예요. 이제 흔히 이제 영어로 줄여서 이제 CBR이라고 얘기를 해요.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재가 사업이 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연역을 잠깐 살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87년에 이제 민간 차원에서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89년도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이제 규정을 내놓으면서 사회복지관에서 서비스, 그러니까 목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 지원 서비스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이때부터 제가 재가복지 서비스 이런 거 목욕, 식사, 뭐 가정봉사원 파견 이런 내용들 담고 있는 재가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관의 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근데 이거에 대한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욕구가 많아지면서 유사업만 특별히 담당하는 그러니까 부설센터를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걸 1992년에 그래서 그런 부설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재가복지센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사회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일상생활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재가복지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대체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요. 많이 사라졌고요. 간간히 이제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재가복지센터를 부설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하는 이제 기관들이 요즘에 또 따로 또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서 굳이 재가복지센터를 두지 않아도 이제 되는 그런 곳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고 이제 92년도부터 설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주로 이제 노인 장애인이죠.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제 집에 계시면서 이제 좀 더 많은 그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에 하나가 소년소녀 가정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필요한 서비스, 뭐 식사 서비스, 간병, 목욕, 그 다음에 청소, 말벗, 또 뭐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학습지도 뭐 소년소녀 가정세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93년에는 이제 노인복지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봉사원 서비스 이외에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를 재가노인복지사업 서비스로 다시 규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주간보호 같은 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아이들이 낮 동안 엄마 아빠가 일 나가면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낮 동안 가족들이 돌보지 못하는 동안에, 낮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런 데이케어를 받는 거죠. 이게 주간보호예요. 단기보호는 이제 며칠 동안 돌봐주는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재가복지 사업으로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가복지 서비스는 이렇게 유형이 단기보호,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집을 가서 돌봐주거나 아니면 시설에 통원하여서 서비스를 받거나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시설에 오셔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가 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뭐 노인뿐만이 아니라 어느 대상자, 장애인들도 이런 형태로 재가 서비스가 지금 이제 실시가 되고 있어요. 96년에는 이제 유급봉사원도 파견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 이제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자, 재가복지 서비스란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아동, 그러니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인 거죠. 이 시설에 가지 않는 거예요. 대규모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으로 파견을 하여서 돌봄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가복지센터, 여기 아까 뭐였어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이런 거예요. 이런 곳으로 통원하여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립할 수 있게끔 도움을 제공하는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우리가 재가복지 서비스다.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이제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누군가 가서 도와주는 거, 오셔갖고 서비스 받는 거, 단 커다란 시설에 가지 않는 거. 자, 이게 재가복지 서비스예요. 주 대상은 노인, 장애인, 돌봄 필요로 하는 아동, 뭐 소년소녀 가정 세대. 우리나라 현재 소년소녀 가정 세대는 18세 미만이 아니라 15세 미만의 아이들로 규정된 아이들은 소년소녀 가정 세대가 없어요. 18세 미만의 아이들로 구성된 세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은 아동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 세대에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찌 보면은, 시설로 가는 게 아니구나. 시설에 수용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 재가복지센터를 통원하는 거는 시설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설을 가는데 잠깐 동안 이용하는 거고, 잠을 자거나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생활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단,
단기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동안 뭐 일주일, 한 달, 뭐 최소 3개월, 최대 3개월 정도 머무르는 이용 시설의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용 시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그러면 이 제가 서비스가 이제 대체로 어떤 거라는지 이해는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지역 안에서의 개방된 시설 보호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주간보호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낮 동안 잠깐 머무르는, 잠깐 왔다 갔다 하니까 개방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보호 역시 거기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잠깐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방된 시설 보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보호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복지 서비스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집은 있지만 잠깐 가기도 하고 뭐 일정 기간 잠깐 머무르기도 하고 하는 것과 같이 시설 보호도 포함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시설 유형 중에 하나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룹홈은 어떤 거예요? 대규모 시설이에요? 아니죠. 소규모 시설이에요. 가정과 같은 그런 주거 여건은 가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 가정은 대체로 6명, 7명 정도가 같이 생활을 하는 시설이에요. 시설이에요, 걔는. 그래서 얘는 잠깐 동안 머무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오래 머무르는 시설이긴 한데,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노인분들도 같이 모여서 사시죠. 하지만 낮 동안에 뭐 일을 하시거나 다른 데에서 서비스를 받다가 이제 공동생활 가정 저녁 때 돌아와서 같이 이제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규모의 시설, 가정과 같은 그런 유사한 시설, 이러한 시설도 넓은 의미에서는 제가 서비스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규모에서 수용된 그런 시설을 제외한 지역사회 안에서 통원하는 서비스, 아니면 집에서 받는 서비스, 아니면은 조그만 규모의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런 모든 유형이 다 넓게 봐서는 지역사회 안에서 받는 제가 서비스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도 제가 서비스의 하나의 그런 넓은 의미의 하나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좁게 본다면은 가정으로 한정을 하죠. 내가 가정에서 머물면서 받고 가정에서 기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받고, 자, 이렇게 좁게는 그렇게 의미를 하고, 실은 이제 규정상 제가 복지 서비스의 규정상은 이렇게 좁은 의미의 규정을 조금 더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누군가 방문해서 서비스를 주고, 가정에서 내가 살면서 시설을 왔다 갔다 이용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제가복지센터, 제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뭐 설치하는 주체는 이제 여러 사회복지 법인이 할 수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비영리법인, 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각각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형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복지관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이 만들고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기관은 이 형태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관립 민영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제가복지센터의 운영의 기본 원칙은 크게 4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네요. 적극성의 원칙. 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한다? 사례 발굴한다. 즉, 어떻게 하는 게 적극적인 사례 발굴이냐?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대상자들을 아웃리치, 즉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발굴하는 거죠. 가정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례를 발굴하는,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적극성의 원칙. 그 다음에 능률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제가복지센터를 조사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복지센터가 그렇게 막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재원적인 측면에서
풍부한 곳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능률성의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최대한 발굴하고 활용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이게 나오면 이제 당연히 일로 가는 거죠.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적, 물적 자원을 잘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서 서로 서비스를 서로 교환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계의 원칙에 따라서 보다 폭넓은 포괄적인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이런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유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재가 서비스 주로 이제 노인분, 장애인분, 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제 아동 가정 세대들이 받는데요. 그러한 돌봄을 통해서 이 보호 대상자들의 뭐를 조정을 하는 거냐. 자립, 자활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서비스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게끔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없으면 혼자 사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비스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그래도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같이 영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자립하세요가 아니라 도움을 통해서 그래도 자립적인 생활, 시설에 머물면서 시설 서비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을, 그런, 자립,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애인분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남들과 똑같은 그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자립이잖아요. 그게 꼭 혼자서만 다 해야 자립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왜 뭐 장애인분들 이제 활동 보조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같이 뭐 이동할 때 도와주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장애인분들이 그런 도움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남들과 같이 동등하게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재가 서비스의 기본 원칙이 아니라 기능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능이에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재가복지센터가 해줘야 되는 기능이 뭐냐. 첫 번째, 조사 및 진단이에요. 욕구조사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는가, 어떤 욕구가 있는지 조사하고 진단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그런 기능을 해야겠죠. 욕구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우리는 어떻게 제공한다? 이제 이거 너무나 잘할 것 같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우리가 서비스 제공할 때 반드시 직접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서비스도 제공한다. 간접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사례 관리를 통한 뭐 서비스 연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기관에서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기관에서 서비스를 연계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맞춤형으로 원하는 거를, 그쵸?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거 중요한 기능이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 정말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는 직접적인 서비스도 제공이 될 필요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거 서비스 연계 및 뭘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자니 정말 많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많은 자원을 발굴하는 거, 인적인, 물적인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는, 이거는 뭐 재가복지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를 통해서 이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평가라고 하는 거는 재가복지센터에서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회복지기관에서 다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재가복지센터는 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해야 한다. 재가복지센터라고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거나 주간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이런 걸 해요. 그럼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실은 이제 전문 인력이죠. 사회복지사죠.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그 많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거는 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원봉사자죠. 근데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나 이 제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분들이 대체로 이제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시거나 장애를 갖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좀 더 유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간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런 방법도 잘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대소변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먹이는 것부터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실은 교육이 되어야 해요. 자원봉사자들에게. 특히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함부로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인권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이제 특수한 그런 요구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재가복지 서비스는 실은 이제 기관의 노력으로 되지 못하는 역할들을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내 이제 여러 주민들이 같이 인적인 자원으로 혹은 물적인 자원을 통해서 참여하는 걸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이런 돌봄을 필요로 하는 특히나 이제 취약계층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 연대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제가 센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가복지센터 주 서비스 내용이 이제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갖다 놨는데요. 뭐 이런 거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시켜드리고 마음도 전달하고 정서 지원이죠. 안부도 묻고 안마도 해드리고 뭐 이런 생활 지원도 해드리고 이동 목욕도 해드리고 같이 말벗도 해드리고 간병도 해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복지 서비스에서 가정봉사원이 파견에 나간다면 이런 걸 하고 아니면 주간 시설이나 단기 시설에 오셔도 이런 서비스를 다 제공받는 거죠.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가사 서비스는 기본으로 이제 가정봉사원이 파견이 되면 해드리는 거죠. 청소하고 밥 해드리고 뭐 이런 것들. 간병 서비스 기본적으로 해드리죠. 집으로 가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 상담이나 학업 지원은 이제 소년소녀 가정 세대의 아이들에게 주로 하는 거고 이제 결연 서비스도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연 서비스가 뭐예요? 물질적 지원을 이렇게 후원 서비스잖아요.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 연계하고 그다음에 자립 지원 서비스 뭐 취업이 필요하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취업 정보, 그다음에 기능 훈련, 그다음에 이런 것들 알려줌으로써 이제 자립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해주려는 거죠. 이거는 뭐 노인분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애인이나 소년소녀 가정 세대의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 있고 이제 기타 주민교육 서비스 앞서 얘기했죠. 교육기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원봉사자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서비스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령과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안아드리고 어떻게 안마하고 어떻게 간병하고 이런 것들이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가복지 이 센터의 이제 서비스 주 대상자는 지역사회 내의 저소득계층이 1차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계시는 공공부조 대상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런
구조 대상자가 전체 서비스 수혜자의 70% 이상이 되도록 선정을 해야 돼요. 그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 그러니까 재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는 아니에요. 수급권자나 차상위층은 아니지만은 저소득층이어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소녀소녀 가정세대 그런 어린이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때는 이런 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이런 분들이죠. 재가 서비스가 필요로 하다라고 보여지는 이제 지역 주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재가복지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 내에 뭐 요구를 받는 거죠. 요청을 받고 실제로 가정 방문을 통해서 그런 법정 수급자나 차상위층은 아니지만은 저소득이어서 뭔가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서 집안으로 누군가가 와야 되고, 뭐, 아니면은 주간보호센터를 가고자 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이런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지역 주민들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타 이제 미인가 시설의 수용자분들이에요. 그 수용 대신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분들이 대상이다. 자, 여기서 이제 미인가 시설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인가받지 않은 거예요.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 중에요.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이게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열악한 재정적으로 열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계시는 주로 이제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계신 이제 장애인이나 뭐 노인, 뭐 아동, 여성들이 그 서비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중요해요. 핵심 3대 사업인데요. 일단은 아까도 계속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재가복지 사업은 크게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집에 머물면서 어딘가를 통원해서 어딘가를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쵸? 거동이 완전히 안 되시는 분들. 그럼 집에서 누군가가 와갖고 도와주는 거. 뭐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을 그러니까 재가복지 사업이다,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요즘에 정말 이런 것 많아요. 주간보호센터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주간보호 사업이에요. 자, 이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버스가 왔다 갔다 가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낮 동안은 어린이집에서 밥도 먹고 낮잠도 자고 케어도 받고 부모님이 오시면 저녁 때 집에 가죠.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낮 동안 돌봐주기 어려운 상황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센터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식사도 하시고 돌봄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뭐 인지 프로그램도 하고 신체 훈련도 하고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고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이 아무도 돌봐주지도 않고 이렇게 어디 기관에 가지도 않으면 완전히 혼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립을 예방한다라는 거 하는 측면에서 이 주간보호센터가 이 주간보호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고립되는 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잠깐 낮 동안 와갖고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어쨌거나 누군가가 내 옆에서 24시간 쫙 밀착돼서 나를 케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막 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분들을 뭐 가족이 누군가가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같이 있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기관에서 주간보호시설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가족이 갖고 있는 부양 부담이 많이 덜어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제 자립적인 생활을 그래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주간보호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체조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교통 서비스 기본적으로 제공하죠. 우리가 이제 차량 지원이에요. 등하교 시키는 거와 똑같이 이제 교통 서비스 제공하고 이제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생활 지도도 하시고 거기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체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생활 지도하고 급식 목욕 서비스 제공하고 취미 오락 운동 이런 이제 프로그램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을 위한 이제 노인 가족을 돌보는 또는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교육도 하기도 하고 또 그들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간보호 사업이 있어요. 이건 한 예예요.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이제 주간보호 센터예요. 그러니까 효자 노치원 말 그대로 이제 노치원은 어른들의 정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어르신들이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렵고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분들이 혼자서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군가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예요. 무조건 어르신이라면이라고 하기보다는 하지만 이제 이런 질환이 없어도 너무 연로하셔서 혼자서 조금 생활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또 서비스 받을 수가 있는데 주로 요즘 이제 이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센터는 주로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다양한 약물 치료가 아닌 비약물 치료를 통해서 낮 동안 돌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서비스를 하는 거, 또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 체조도 하고 이렇게 뭐 볼링이네요.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송영은 이제 그거죠. 버스로 모시고 오는 거, 그래서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있고 점심도 드시고 또 이렇게 물리치료도 하시고 또 오후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시고 간식 드시고 특히나 여기는 치매 중풍 어르신들,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시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활동을 좀 많이 하네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저녁 식사도 하고 귀가하시고 그래서 거의 낮 동안 가족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는 거죠.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재가복지 주간보호 시설이에요. 이거 주간보호 센터다. 주간보호 시설이다. 즉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노인분들 특히나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요. 단기 보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간 보호 사업은 이제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립도 예방하고 그분들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제 단기 보호 사업은 가족들이 만약에 저녁 때가는 이제 가족이 돌보잖아요. 근데 저녁 가족들이 뭐 여행을 간다. 여행 가면 안 되지. 아프신 분 두고. 아프다. 가족이 누군가 아프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저녁 때 돌볼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동안 이 부양하는 가족이 다 나을 때까지 이분들이 잠깐 동안 시설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있죠. 그럴 때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뭐 세 달 정도 잠깐 동안 그 부양자의 그러니까 사정상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시설로 입소시키는 거예요. 그때 막 대규모 시설에 장기간 입소가 아니라 잠깐 동안 단기간, 그랬을 때 받는 서비스를 단기보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계신 분인데 단기간만 가시는 거예요. 단기간 수용 보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병이나 여행, 또 개인적인 일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보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간 수용하는 거죠. 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제 안정,
그다음에 휴양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니까 고립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렇습니다. 제공받는 서비스는 이제 단기 주간보호 서비스랑 똑같은데 주간보호랑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간보호 서비스는 이렇게 집에 가는데 집에 안 가고 쭉 기관에서 이제 잠을 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의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에요. 이제 집으로 가서 돌봄을 해드리는 거예요. 가정봉사원, 요즘에는 이제 가정봉사원이라기보다는 요양보호사라는 용어를 쓰죠. 요양보호사. 이분들이, 이제 기관으로 아예 못 오시는 분들, 그렇죠? 신체적,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기관으로 못 오셔서 혼자서는 도저히 일상생활이 곤란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찾아가서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노후에 지역사회 안에서 고립되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하는 거죠. 가사, 개인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저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나 좀 같이 데려가줘 하면 같이 가는 거고 나 산책하고 싶은데 이런 거고 내가 볼 일 있는데 나 좀 거기다 데려다 주겠어요? 같이 가서 데려다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회 서비스라고 하는 건 정서 지원이에요. 말벗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연 사업도 하죠. 1대1 이렇게 후원자 연결하는 거, 기타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이렇게 가정으로 가시는 분들을 이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다. 이제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분들을 요양보호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요양보호사나 가정봉사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대상자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제 집에서 치매나 중풍과 같이 노인성 질환 때문에 바깥 생활 하시지 못하는 분들 가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일상생활 지원하고 정서 지원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정봉사원 파견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을 활동보조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동보조인이라고 합니다.